주변에 이렇게 부자 되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절대 세상은 안 망한다. 망할 것 같을 때 사야 된대요, 무조건. 올해 4월도 엔비디아 주가 박살났을 때 네. 세상 안 망하거든요. 근데 마치 그 트럼프가 세상 망가뜨릴 것 같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망해요, 실제는. 근데 그럴 때 용기 내서 살 수 있어야 된대요. 근데 대부분 투자를 좋을 때 사세요. 그럴 때는 안 사요. 안 사고 버리.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 투자 다들 하시죠? 투자 시작하면 원대한 꿈을 꾸잖아요. 돈이 불어나고 경제적 자유가 한 발 더 가까워질 거라는 이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투자를 쭉 진행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현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숫자와 정보의 홍수는 맞는데 길을 잃고 이 종목이 맞나? 지금 사도 되나? 지금 팔아야 되나? 네, 끝없는 고민 속에 자신감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드디어 모셨습니다. 바로 그런 투자자들의 저희 구독자님들의 고민을 현실적이고 날카롭게 풀어주실 분을 드디어 모셨어요. LS증권 염승환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제 LS증권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염승환 이사라고 좀 하고 있고요. 이렇게 또 아주 큰 채널에서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나온 김에 제가 알고 있는 뭐 노하우라든가 또 그런 좀 주의해야 될 것들 뭐 그런 것도 통틀어 가지고 아무튼 주식이나 뭐 다양한 자산 관련해서 많은 말씀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독자님들을 대신하여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일단 큰 얘기부터 하면, 참고로 여러분 오늘 촬영일이 10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며칠 전에 이제 크게 한번 또 지난 4월 이후로 한번 출렁였다가 또 이제 뭐 조만간 다가올 FOMC 뭐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하고 맞물려서 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불장입니다. 이사님께서 올해 예측을 4천 정도 예측을 하셨었는데 거의 맞아 들어가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죠. 거기다가 뭐 금도 막 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사님이 보시기에 지금 현재 이런 뜨거운 시장의 상황들 전체적으로 어떻게 한번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주식 투자하는 건 좀 싸게 사는 게 중요하긴 한데, 지금 투자하는 것에 부담은 돼요, 사실은. 네. 근데 지금 왜 이렇게 강한가를 좀 이해를 하시면 네. 사실 저는 지금도 늦진 않았다고 봐요. 근데 왜 그렇게 보냐면, 싸고 비싸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중학생들한테도 한번 강의를 한번 어쩌다 보니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들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친구들도 이제 어쨌든 나이를 먹고 이제 돈을 벌 텐데 그 돈의 가치가 지금보다 더 떨어져 있을 텐데 결국 그걸 보존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아버님 세대나 더 윗세대 분들은 뭐 그랬잖아요. 그땐 금리가 10%가 넘었어요. 20%도 맞아요. 물론 물가도 높았지만 네. 금리보다 훨씬 낮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채도 그냥 꾸준히 저축만 해도 다 살 수 있었어요. 자기가 열심히 저축만 해도 오히려 주식 투자하는 게 더 위험했죠, 너무.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지금 금리가 이제 2%대고 아마 아까 말씀드린 이제 중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취직해서 월급 들어올 때는 1%대일 거예요, 분명히. 지금보다 저성장이니까. 근데 물가가 그렇다고 그만큼 떨어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짜장면 값만 해도 지금 평균적으로 7,000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제 10,000원 가겠죠. 네. 뭐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공감하실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이해하신 순간, 예를 들면 내가 1,000만 원 갖고 있는 게 짜장면 값이 7,000원, 10,000원 되는 순간 그 가치는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신다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너무 속도가 이제 가속화되는 게 전 세계가 다 돈을 풀어버리거든요. 지금 경제 위기도 아닌데 미국도 돈 풀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도 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 돈 풀겠다. 그때 이제 논에 씨 뿌려야 되는데 씨 없으면 빌려서라도 뿌려야 되겠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정부가 계속 돈 풀겠다는 얘기. 중국도 만만치 않고 전 세계가 지금 다 약간 각자 도생해야 되는 시대거든요. 지금은 누가 도와주는 시대가 아니에요.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돼요. 미국도 이제 옛날엔 도와주다가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러고 지금 빠이빠이 하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결국 돈이 필요한데 정부는 어쨌든 그냥 옛날처럼 긴축할 수가 없어요. 그냥 풀어 제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더 심하죠. 경기가 안 좋았으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돈을 계속 푼다면 결국에 그 돈의 가치는 더 떨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도 돈을 어쨌든 지금 많이 풀다 보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진 부분도 사실 좀 있거든요, 일부. 근데 결국엔 그런 현상이 일시적이라면, 만약에 그럼 지금 주식하는 걸 빨리 팔아야죠. 이렇게 기회 좋을 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저는 몇 년은 더 이어질 거라 보거든요. 네. 특히 적어도 트럼프 집권 기간 동안은 이 구조가 쉽게 바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금리, 돈은 계속 풀릴 거고 물가는 또 오를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를 그래서 만회할 수 있는 뭔가 자산. 그게 무조건 주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지금 금도 오르잖아요. 네. 금부터 그냥 채권 빼곤 다 올라요. 부동산 말할 것도 없어요, 사실. 전 세계 뭐 다 지금 비슷한 상황인데 결국 그걸 이해하신다면 아, 내가 언제 사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일부라도 투자는 해놓으셔야 돼요. 바꾸는 작업들을. 수익 내겠다가 아니에요. 네. 방어를 해야 돼요. 내 자산을. 그냥 가만히 있어도 까먹어요. 그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투자는 안 할 수 없는 지금 시대로 바뀌었고 특히 점점 지금 나이가 더 어린 친구들일수록 더 그거에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너무 딱 초반에 핵심적인 부분을 촌철살인 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투자는 이제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것 그게 아니라 방어를 하기 위해서라도 해지의 수단으로 이제 투자는 할 수밖에 없는 자산 가치가 점점 떨어지니까 지금 국내 증시가 지금 촬영일 기준 3,750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요. 굉장히 올 연초만 해도 예상치 못했던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증시는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었잖아요. 이사님이 보시기에 이 키 맞추기 이제 하는 물론 단기간에 급등한 건 맞지만 그런 시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큰 틀에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 키 맞추기는 당분간 더 이어질 것 같아요. 아직도 한국이 좀 미국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아시아 내에서도 여전히 싸요. 이렇게 올랐는데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드리면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럼 그동안 얼마나 할인받았다는 건지 진짜 심하게 할인받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PBR이 이제 자본 대비해서 지금 한 1.2배까지 올라왔는데 얼마 전 올해 연초만 해도 PBR이 0.8배였어요. 0.8배가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계좌에 1억이 있어요. 1억 있는데 당연히 1억이잖아요. 누가 봐도. 근데 갑자기 어떤 그 많은 사람들이 딱 보기에 당신 계좌에 8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가치가?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그럼 당연히 할인받고 있는 거잖아요. 정상이 아니죠. 근데 그건 이유가 있는 거죠. 어차피 이 사람은 지금 1억 갖고 있지만 빚 갚는데 써야 돼.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해줘요. 이 자산에 대해서. 우리 한국 증시가 딱 그 상황이었어요. 이유가 있죠. 소액주주랑 대주주의 가치도 일치하지 않았고 계속 할인을 받게 됐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경기에 너무 민감한 업종이 너무 많아요. 뭐 반도체부터. 미국은 아니잖아요. 미국은 꾸준하게 전 세계 경제도 선도하지만 뭐 구글이나 뭐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기업들이 뭐 사이클을 타는 게 아니라 정말 독점 기업으로 꾸준히 성장하니까 그런 진폭 자체도 되게 낮고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는 또 정치 리스크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할인받는 요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기왕이면 투자할 거면 뭐하러 한국 가냐 그냥 미국 가지. 이게 기본 마인드예요. 국장하면 그냥 바보 소리 듣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 눌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계속. 실제 가치는 그렇게까지 할인받을 이유는 없었는데 어쨌든 이제 올해 연초 지나고 4월이었죠. 4월이 마지막 고비였죠. 미국도 그때는 안 좋았으니까 이제 그거 끝나고 나서 미국도 반등하고 한국도 살아났는데 다만 5월 이제 6월 그때 이제 대선 지나고 그 어떤 대통령보다 주식에 좀 진심인 사람이 진짜 당선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처음엔 그랬죠. 코스피 5천 얘기할 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말 한 대통령이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달성한 적은 없어요. 뭐 또 표 얻으려고 그랬나 보다 이런 또 생각도 많았는데 근데 아닌 거예요. 이번에 좀 달랐던 게 법을 바꿔버렸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주주의 한 주랑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액주주 한 주 가치가 달랐어요. 대주주를 위한 정책이 많았어요. 그 기업이 정책을 취할 때. 근데 법을 바꿨기 때문에 이제는 똑같아져요. 가치가. 미국은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할인을 안 받아요, 미국은.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근데 법을 바꿔서 그걸 해주니까 이제 시장이 믿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할인이 제거되고 있고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또 굉장히 좋은 게 한국의 전체 시가총액의 30% 정도가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잘 되면 시장이 좋아지는 거고 안 되면 안 돼요. 그 어쩔 수 없어요. 한국 그 시장 자체가. 근데 반도체가 좀 뒤늦긴 했는데 AI 사이클에 우리나라 반도체가 올라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 AI 사이클은 지금 계속 이어지잖아요. 진폭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하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사이클을 다 무시하고 여기에 올라타게 되니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도 엄청 좋고요.
주가도 지금 파괴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는 전 세계 3개밖에 없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근데 앞으로 AI 시대 수요는 더 많아질 텐데 이 3개만 그냥 공유를 하는 거예요. 이 수요 자체를. 그러니까 이제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먼저 출발을 했다면 좀 엔비디아 출발하고 나서 2년 지났는데 좀 늦었지만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가 그 사이클에 딱 올라타서 제대로 상승이 나오는데 이게 옛날처럼 사이클을 탄다면 지금 좋을 때 또 팔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사이클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계단식 사이클이에요, 그냥. 이런 곡선 사이클이 아니다.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외국인들도 막 정말 이번 사이클은 다르다. 27년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물밀듯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연일 이제 급등하는 거고,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돈 풀린 거. 돈이 풀리니까 뭐 한국 자산이라고 뭐 굳이 뭐 선택 못 받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좀 돈 많이 푸니까.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부동산 대책 나왔죠. 제가 부동산 전문가 아니지만 딱 느낀 건 그거예요. 집 사지 말란 얘기구나, 이거는. 아예. 아니, 부동산 대출을 안 하면 어떻게 집을 사요, 사실. 못 사는데 그걸 막았다는 거는 더 주식적으로 물꼬를 트겠다. 이번 정책도 물론 이제 집값을 막으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대출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건 이제 어떻게든 좀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 돈 중에 일부를 어디로는가 보내야 되는데 지금 현금만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내 증시가 또 되겠죠.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거, 그런 정책적인 부분도 하나의 또 원인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국 증시가 이렇게 또 불장이 된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연초랑 또 달라진 게, 이게 되게 또 아이러니할 수도 있는데 미중 갈등 때문이에요. 미중 갈등이 한국이 제대로 수혜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반발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왜냐하면 미중 갈등의 핵심은 뭐냐면 얼마 전에 이제 아마 그 뉴스 보셨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 지분 사겠다. 네. 그죠? 네. 갑자기 무슨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데 기업체 그걸 자본주의의 그 대표 국가가 사회주의 시스템처럼 갑자기 뭐 회사 지분을 인수한다는 거예요. 히토리 회사 지분 인수하지 않나. 그리고 얼마 전에 JP 모건이라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우리나라 돈으로 10년 동안 2,140조 들여가지고 미국 기업 지원해주겠다.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용은 뭐냐면 그동안 잃어버린 미국의 제조업망을 구축하겠다. 그럼 돈이 많이 드는데, 근데 그걸 하는 배경은 모든 게 다 중국에 지금 끌려다니잖아요. 미국이 마스크도 못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이 히토리로 공격하죠. 막 수출 막 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자존심도 상하는 거,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자기 약점을 다 알고 있어요, 중국이. 그 모든 배경은 지난 몇십 년간 제조업이 다 중국으로 가버려서 그래요. 이걸 정확히 캐치하고 있기 때문에 늦었지만 해야 되겠다. 근데 미국이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조업은 하고 싶은데 기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국은 항공기를 세계에 제일 잘 만들죠. 그거는 자기네가 하면 돼요. 뭐 남의 나라 돈을 받을 일도 없고 스페이스X 잘하죠. 근데 배는 누가 만들 거야? 돈만 있다고 만들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때 윤석열 대통령한테 당선되자마자 전화해서 배 좀 도와달라. 그 기억하실 거예요. 이번에 마스가 모자 쓰고 우리 갔잖아요. 그래서 시빌딩 우리가 도와주겠다. 근데 그런 산업이 몇 개 있어요. 미국이 제조업 재건하는데 한국이 도와줄 사람. 아까 반도체. 미국 반도체 제대로 못 만듭니다. 설계만 하지 제조는 되게 약해요. 그래서 우리 손 잡아야 되고요. 원전도 설계는 잘하는데 못 만들어요. 시공 능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변압기 부족해요. 여러 이제 각종 뭐 기반 시설도 보면 미국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렇네요. 근데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제조업 국가가 파트너가 필요한데, 중국을 빼면 사실상 그걸 제대로 해줄 수 있는 나라가 사실은 일본이나 한국밖에 없어요. 뭐 TSMC 대만 정도. 네, 맞아요. 대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산업에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원전, 조선, 변압기. 그러니까 이들 시가총액이 만만치 않게 커지니까 미중 갈등에서 이게 피해가 아니라 수혜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복합적으로 올해 그냥 다 작용하니까 주가가 폭발했다. 근데 이 원리를 아셔야, 이 시장이 왜 가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이게 언제까지 갈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가 뭐 당장 이러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몇 년은 더 갈 이슈거든요. 말씀 듣고 보니까 방산도 또 유럽도 그동안은 이제 전쟁은 이제 끝났다, 평화의 시대다 해서 이제 군비 다 줄이고 무기 안 만들고 막 이러고 있다가 지금 다시 무장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방산도 한동안은 계속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방산도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미국과는 상관없어요. 무기는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니까. 근데
미국이 이제 빼겠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주한미군도 약간 줄이려고 하는 느낌이고. 근데 그 배경은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왜 내가 세금 낸 거 가지고 남의 나라 왜 보호해주냐. 네, 네. 그게 나한테 뭔 도움이 되는데 내 일자리나 만들어주지. 이런 좀 불만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그걸 가지고 당선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불편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빼려고 하는 건데 우리 주한미군을 빼지는 않지만 저기 이제 나토에서 빠진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거죠. 어떤 애널리스트 분이 최근에 보고서 쓴 게 아직도 전 제목이 너무 인상적인 게 그 말이 맞아요. 교실에 선생님이 딴 데 잠깐 가 있으면 교실에서 뭔 일이 발생할까? 그 선생님은 미국이에요. 근데 이제 남자아이들이 많으면 서로 치고받고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감시자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서로 다툴 때 결국 힘거리게 할 거 아니에요. 그 힘은 결국 국방에서 나오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비율한 거예요. 미국이 빠져나가는 순간 자주국방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가 필요하고 무기를 적재적소에 납기를 지켜서 지원할 수 있는 맞아요. 제3국이 한국밖에 사실 없어요. 네,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끝나도 러시아가 언제 또 침공할지 모르거든요. 공포심이 있고 우리나라 K9 자주포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예전에 한번 이제 군부대 촬영이 있어가지고 한번 진짜로 봤는데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사진하고 본 거랑 차원이 달라요. 아, 실물은 또 다르군요. 봤는데 와. 그거 한 10대가 연병장에 있는 거예요. 보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걸 폴란드 평원에 설치하는 순간 러시아가 올 수 있나? 러시아가 감히 침공을 할까? K9 자주포가 세계 최강이거든요. 점유율이 1위에요. 그거 수백 대 깔아버리면 그거 쉽게 못 들어갑니다. 공포예요, 공포. 그래서 지금 그 안보적으로 기존에는 독일, 프랑스 뭐 이랬는데 이제 폴란드가 센 국가로 유럽에서 이제 떠오를 거다라는 전망도 굉장히 대세적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강점은 그런 강력한 무기를 가격이 싸게 그리고 되게 빨리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나라 아직은 전쟁 국가잖아요. 휴전 상태다 보니까 무기를 계속 생산하는데 유럽의 치명적인 그 약점이 평화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군수 공장들이 다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거 뒤늦게 가동하다 보니까 이게 생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산과 관련된 것도 결국에 몇 년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그림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국내 주식이 그동안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박스권에 갇혀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첫째, 왜냐하면 제 기억으로 정말 한 4, 5년 전에도 뭐 7만 전자, 8만 전자, 9만 전자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 액수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과연 삼성이 나스닥에 있었다면, S&P 500에 있었다면, 편입됐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해 보면, 그리고 제 기억으로 10년 전에 삼성, 애플 시총 막 이렇게 비교한 그런 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벌어졌고, 엔비디아는 또 예전에는 삼성에 비교하면 엔비디아는 작은 회사였는데 지금 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 주식이 저는 개인적으로 난이도가 높다고 좀 느꼈어요. 초보가 하기에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 경제 구조가 내수 기반이 아닌 수출입 기반이다 보니 이게 국제 안보, 정치, 경제에 따라서 국내 내수가 어떤지 뭐 이런 것만 봐선 되는 게 아니고 미국도 봐야 되고 중국도 봐야 되고 다 전체적으로 보고 또 거기에다가 글로벌도 봐야 되고 와 이게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잘 모르는 주린이 분들이 그냥 잘 모르면 예전에 그랬습니다. 잘 모르면 애플 사라.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잘 모르면 애플 사고 마이크로소프트 사고 구글 사고 아니면 진짜 더 모르면 그냥 S&P 500을 사라. 그래서 이제 주린이 분들이 국내 주식을 안 거치고 과거에 저처럼 바로 미국 주식으로 그냥 바로 이렇게 가는 이런 분들도 많았을 거란 말이죠. 예전처럼 국내 주식 하면 국장하면 바보다 이러고 있다가 어느 순간 봤을 때 마치 지금 금 날아가는 걸 보고 있듯이 언제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사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었죠. 당연히 미국 뭐 나스닥에 삼성이 있었다면 더 좋은 평가는 당연히 지금보다 받았겠죠. 왜냐하면 반도체 세계 기업 중에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있는데 마이크론이 하이닉스보다 못해요. 네. 근데도 이 높은 밸류를 받더라고요. 네. 확실히 이제 미국이라는 그것 때문인데 근데 꼭 나스닥에 있다고 그러면 삼성전자가 진짜 많이 갔을까? 저는 그렇게까지 또 생각 안 하는 게 삼성이 못 갔던 이유는 기술 경쟁력에서 밀려버렸어요, 사실상. HBM 네, 거기서 늦은 거죠. 네, 그럼 그게 나스닥에 있다고 그러면 경쟁력 없는 회사를 올려줄까? 그건 아니죠. 왜냐면 인텔은 완전히 박살났거든요. 네, 그렇죠. 그 엔비디아의 모든 걸 이제 뺏겨가지고 힘들어졌죠. 그러니까 저는 그 조건이에요.
잘한다는 같은 조건에서 미국에 있으면 훨씬 높은 평가 받는 건 많던데 못하면 그건 상관이 없어요. 국가에 어디 있건 다 할인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미국에 있으면 더 좋지 않냐. 그거는 잘했을 때 얘기다. 근데 하이닉스라면은 훨씬 높은 평가를 받았을 것 같아요. 네. 잘했기 때문에.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지금 이제 삼성도 잘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랬다면 뭐 높은 평가를 더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는 한국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많이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꼭 미국에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한국 시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재평가 지금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니까 뭐 이제는 꼭 무조건 뭐 나스닥 가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국내 증시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뭐 미국 증시도 워낙 좀 뜨겁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한국 주식을 안 하려는 이유는 약간 코리아 디스카운트 또 어렵고 난이도 되게 어려운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이제 빅테크는 사놔도 약간 부동산 느낌이에요.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 느낌. 아, 정확하십니다. 예, 그 느낌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뭐냐면 서울 아파트 아무리 고점에 사도 안 물려. 버티면 올라가요.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약간 그런 느낌이죠. 물려도 다시 올려주고. 실제 그랬잖아요. 그동안 몇 년을 보면. 근데 그게 이유가 있죠. 일단 희소성이 되게 높아요. 주식 공급도 많지가 않고 거기다 거의 독점 기업들이고 서울 아파트도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대접들을 좀 받았던 거고. 그러니까 물려도 오히려 이제 물타기를 해서 오히려 더 큰 수익 내신 분들도 많았고. 근데 한국은 그게 안 그랬죠. 한국 주식시장 공급도 워낙 많고 서로 경쟁도 치열하고 내수는 더 힘들고. 그 사이클을 너무 타고 그래서 아예 국장에서 대이신 분들이 되게 많으셨죠 사실. 근데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그 왜 좀 대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내 증시에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 많은 분들이 너무 좋을 때 들어오세요. 안 좋을 때 투자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돈 벌려면 최악일 때 투자해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언제가 최악이냐면 작년 12월에 계엄 터졌을 때 그때가 정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개인 투자분들 주식 엄청 파셨어요. 실제 나라가 그랬구나. 망하는 줄 알고. 진짜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은 하거든요. 주변에 이렇게 부자 되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절대 세상은 안 망한다. 망할 것 같을 때 사야 된대요, 무조건. 올해 4월도 엔비디아 주가 박살났을 때 세상 안 망하거든요. 근데 마치 그 트럼프가 세상 망가뜨릴 것 같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망해요, 실제는. 근데 그럴 때 용기 내서 살 수 있어야 된대요. 근데 대부분 투자를 좋을 때 사세요. 그럴 때는 안 사요. 안 사고 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갖고 있는 것도 팔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타이밍적으로 높게 사요. 근데 아까 제가 미국은 높게 사도 그냥 깔고 앉으면 다시 올라가는데 한국은 기본 반토막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회복도 안 돼요. 삼성전자 이제 회복되는데 지금 4년 걸렸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그 시간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대부분 못 견딥니다. 그게 이제 또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은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너무 시간이 아깝다고 느껴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타이밍적으로 우리나라의 그런 사이클 그게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국내 주식에서는 많지는 않지만 슈퍼게임이 된 분들 특징 중에 하나가 남과 반대로 폭락할 때 사요. 담아요. 그리고 미국 주식 아예 안 하세요. 미국 주식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슈퍼게임 중에. 맞아요.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왜 안 하냐면 자기는 미국 주식 모르고 한국에도 기회가 너무 많은데 왜 미국을 하냐 이거죠. 정보도 훨씬 쉽게 접할 수 있고 탐방 가기도 쉽고. 근데 대신에 이제 그분들은 남들이 팔 때 용기를 내요. 자기 재산을 태워요. 근데 금액도 적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사이클을 몇 번 겪다 보니까 진짜 자산 점프하는 건 무조건 폭락장 해야 된다. 그 몸소 체험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체험 못 해보신 분들은 못 해요. 무서워요. 젖빠지고 진짜 망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타이밍적으로 너무 좋았을 때 내 많은 재산을 한 번에 태우는 건 되게 위험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식은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너무 올랐잖아요. 투자는 하시는데 비중적으로 보면 많이 살 수는 없어요. 지금은. 속도 조절 좀 하시라는 거죠. 근데 시장은 또 기다리다 보면요. 언젠가 또 폭락장 오거든요. 영원한 상승장은 없어요. 올해 8월에도 한번 폭락장이 왔어요. 3천 초반까지 빠진 적이 있어요. 그런 기회를 또 줘요. 한 번씩은. 중간중간. 그럴 때 좀 많이 태우시라는 거예요. 주식을 투자하실 때.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 어려운 건 맞는데 결국 타이밍적으로 너무 다들 오를 때 좀 사다 보니까 그게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어쨌든 괜찮은 게 찾아보시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수는 좀 어렵지만 한국에 K라는 게 붙으면 얼마나 요즘에 좋습니까? 뭐 K팝부터 해가지고 삼양식품에 불닭볶음면은 그냥 삼양이 면비디아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거의 저는 코카콜라 같은 느낌이에요. 대체제가 없어요. 라면에 이제 해외에서 생각하는 거는 그냥 불닭볶음면은 그냥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코카콜라도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물론 극소수지만 그런 기업들도 있긴 하거든요. 한국에도. 그러니까 한국이 무조건 안 된다고 저는 생각 안 하시면 좋겠고, 결국 한국이 난이도가 높은 건 맞지만 타이밍을 고려하셔가지고 좀 안 좋을 때 한번 투자하시는 습관도 들여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한국에 정말 2,000개가 넘는 기업이 있는데 공부는 해야죠, 당연히. 미국 주식이 좀 편한 게 공부를 좀 얕게 하셔도 돼요. 구글이 당장 어떻게 될 것도 아니고, 그죠? 혁신 기업들 많은데 독점이니까. 그래서 미국은 좀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한국은 되게 막 종목들도 많고, 그리고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지금 잘 나가는 기업이 언제 또 도태될지도 몰라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이 어려운 게 공부 난이도가 좀 있다는 거. 근데 그만큼 또 공부하잖아요. 더 미국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시장이 사실 또 한국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시장 올랐는데 못 오른 게 널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기회가 되게 많거든요. 단 내가 공부를 안 하고 한국 시장에 뛰어들면 되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20대 초반이나 이렇게 이제 막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본 다 미국부터 하시더라고요. 아, 괜찮아요. 미국부터 하세요. 미국 S&P 하시고, 일단 지금은 돈 번다는 생각보다 자산을 모아야 돼요. 젊은 분들은요, 무조건 자산을 모으셔야 돼요. 시드머니를. 근데 그걸 현금으로 모으지 마시고 뭐 미국 주식이나 이런 좋은 자산으로 모아 가시면서, 그 과정이 몇 년 걸리잖아요. 그러면서 한국 공부를 하세요. 시간이 있으니까. 한국 주식은 어떤 특성이 있고, 한국 기업 중에 어떤 게 있고, 뭐 올리브영 자주 가신 분들은 화장품 기업도 공부해 보시면 되고, 자기가 잘하는 것부터 하셔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또 새롭게 보일 거예요, 한국 주식이. 그러면 이제 그때 또 한국 주식을 이제 미국에서 좀 빼가지고 투자를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 주식은 공부가 안 되는 분들한테는 정말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하면 되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지어 국장에, 국내 증시의 대이신, 요 몇 년간 대이신 분들이 하는 말이, 국내 주식 가지고 같이 투자하는 거 아니다. 미국 주식이나 같이 투자하는 거지, 국장 같이 투자한다고 생각했다가 몇 년째 그냥 계속 그대로고 심지어 떨어지고, 뭐 이런 자조 섞인 말을 하는 걸 봤는데요. 근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국내 주식으로 슈퍼개미가 되신 분들은 가치 투자 방식으로 슈퍼개미가 되세요. 그리고 그분들 보면 공부하고, 우리나라니까 뭐 예를 들어 서울에 살고 있다, 아니면 경기도에 살고 있다, 그 공장이 뭐 안성에 있다, 안성에 가서 공장 탐방하고 맞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실제로 공부하고 실제 공장 가보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와, 이런 분들은 진짜 이렇게 또 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그리고 있어요. 한국 주식이나 요즘에 이제 어쨌든 투자하기는 너무 좋은 게, 정보가 그냥 실시간으로 다 공유가 돼요. 탐방 갔다 온 것까지 뭐 공유를 해주니까 너무 좋아서, 지금은 또 그 능력은 좀 키우셔야 돼요. 정보를 자기 걸로 만드는 능력. 잘 조합을 하셔야 돼요. 이제 정보는 충분하고, 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많은 정보를 다 활용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가 관심 있거나 주력으로 하는 그런 뭐 부분들 있죠. 그런 정보들을 좀 집중적으로 더 스터디를 하셔가지고, 정보 얻는 거는 이제 진짜 쉬워졌어요. 능력치를 끌어올리셔야 되는 거는 정보를 얼마나 활용할 건지. 요게 이제 하나의 또 관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촬영일 기준 국내 주식이 지금 3,700 정도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 한 100 가지고 있으면 비중을 한 어느 정도 지금 한번 이렇게 들어가면서 하는 게 좋을지. 지금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할 거면 한 20 정도는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올해 초나 작년이면 100이면 한 7, 80 넣어도 돼요. 워낙 싸니까 그때는. 좋은 기업 사놓고 그냥 생업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단계는 좀 지나버렸기 때문에. 근데 다만 그래도 100을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이라도 투자하는 게 저는 낫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20 정도 놓으시고, 이제 지수가 좀 빠질 때마다 분할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뜨겁긴 하지만 못 오른 기업도 되게 많거든요. 오늘 이제 저희 촬영일 기준으로 그 못 가던 현대차가 오랜만에 급등했어요. 올해 우리나라 지수가 60% 올랐거든요. 와. 지수가. 근데 현대차가 10% 올랐어요. 오른 것도 아니죠. 그런데. 완전 왕따 당하고 있었어요. 뭐 어떤 일부 기업들은 뭐 마이너스, 뭐 2차 전지 같은 거 오르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되게 못 올랐는데, 이제 오늘 좀 오르긴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기업들이 분명히 괜찮은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앞으로 이제 정부 정책이,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결국엔 공급은 늘릴 것 같아요. 어떻게 됐건 간에. 지금 한번 예전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집값 못 잡았잖아요, 사실은. 네. 이제 그런 어떤 정책적인 실수가 있다 보니까 집값을 잡으려면 사실은 공급 증가밖에 없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공급 정책은 나왔지만
계속 그 공급을 좀 늘리려는 정책은 저는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특히 수도권 위주로. 근데 그걸 만약에 믿으신다면 지금 못 오른 업종 중에 하나가 건설업종 지금 못 가요. 왜냐면 이제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막 그 저번에 사고 난 거 막 이런 것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비용 증가할 것 같고, 그리고 뭐 지금 분양 경기가 썩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사실 사람들이. 뭐 시멘트 업종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내년 내후년 봤을 때 공급 늘리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거에 동의하시면 이렇게 안 좋을 때 모아야 돼요. 모으고 남들 좋을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리 좀 공부를 해서 그걸, 그러니까 상상력이거든요. 사실 주식 투자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예. 이게 뭐가 어떻게 될까? 그걸 미리 예측해서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좀 사놓으면, 근데 의심이 되게 많을 거예요. 나만 먼저 사나? 이거 내가 잘못 봤나? 주가 또 되게 안 가거든요. 한참 안 갈 거예요. 근데 그런 업종들이 또 찾아보시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수만 또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 것들을 기회 삼아서 이렇게 또 잘 담아 놓으시면 또 언젠가 또 좋은 성과 낼 수 있는 거니까. 지금도 저는 어쨌든 원칙은 그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직도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는 건 되게 많다. 그러니까 기회는 되게 많다. 근데 결국 내가 그거를 찾는 능력은 그건 각자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죠. 예. 이 세상에 어떤 나라가 독점하는 산업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중국이 잘할수록 견제가 더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회가 분명히 와요. 포기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3사 또 요 세 개 회사가 지금은 좀 고생하지만 그래도 배터리 기술력은 뛰어난 건 맞거든요. 맞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결국 열릴 거고, 지금 이사님께서 건설 쪽, 지금 건설 쪽에 사 모아 가시는,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없어요. 어디서 재밌는 걸 봤는데 전 세계에서 투자를 통해서 자수성가의 반열에 쫙 이렇게 오른 비율이 뭐 0.4% 뭐 이렇대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반대로 얘기하면 99.6%의 대중이 하는 것과 정확히 반대로 하면 0.4%에 들 수 있는 건데. 네. 예, 아까 그래서 건설 말씀하시면서 2차 전지 말씀하실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이제 AI 지금 사이클이 어마어마하게 가고 있잖아요. 정말 지금 요새 미국 하는 거 보면 지금 저게 가능한가. 오픈 AI가 아직 수익을 못 내고 있는데 1조 달러, 1조 원이 아니라 1조 달러 투자를 받고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저 AI를 구축하려면 결국엔 전기가 있어야 될 텐데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들 테고, 그러면 아무래도 트럼프는 이제 친환경 안 좋아하고 원전 이제 이쪽을 하는 쪽이지만 AI나 뭐 테슬라 같은 자율주행 이런 거, 전기차 모든 흐름을 봤을 때 이제 전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배터리, 이게 되게 중요하겠다. 예, 뭐 물론 테슬라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에너지 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어디서 끌어올까? 생각보다 미국이 그 전력 수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패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약점이 제일 큰 게 두 가지가 히토류가 없고요. 중국이 알아요, 그걸 정확하게. 그 다음에 전력 부족. 데이터 센터 지금 쉽게 하기가 어려운 게 전기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배터리 투자는 좀 달라요. 배터리는 대부분의 이 수요가 어디서 나오냐면 전기차예요. 아, 대부분이. 그러니까 물론 하신 말씀도 맞는데 네네. 전기차 수요가 절대적이에요. 한 100으로 따지면 80 정도 돼요. 배터리는 거의 전기차. 네. 근데 지금 아시겠죠? 전기차 안 팔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주들이 AI 수혜를 전혀 못 받고 주가가 못 갔던 이유가, 만약에 AI 그거에 연결돼 있으면 주가가 저 하늘로 날아갔겠죠 이미. 근데 전기차가 절대적이에요. 근데 전기차를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지금 싫어하니까. 근데 저는 동의하거든요. 언젠간 전기차 시대가 와요. 네. 근데 그게 지금 당장 안 오거든요. 자꾸 지연시키죠. 그리고 이제 이 배터리가 또 한 가지 힘든 게 중국이 세계에서 1등이에요. 인정하기 싫어도. 중국이 1등이에요. LFP 네, 그 맞습니다. 배터리로 해서. 그래서 지금 되게 어려운 시기인데, 근데 이제는 좀 관심을 왜 갖는 게 맞냐면, 아직 주도주가 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기 그 ESS 에너지 전력, 네, 거기에 네. 배터리 들어가잖아요. 네. 그게 원래 중국이 다 싹쓸이 했거든요. LFP로. 근데 갑자기 미국에서 이제 중국 규제하기 시작해요. 중국 거 쓰면 관세 때리고 내년부터 보조금도 안 줘요. 중국 배터리 쓰면. 근데 이번엔 또 미중 갈등하면서 중국도요, 그래 니들이 그렇게 나와, 우리도 배터리 수출 안 해. 약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이렇게 이제 싸우면 우리는 좋아요. 중국 배터리 안 쓴다고 미국에서? 그럼 만들 수 있는 그럼 우리나라 우리밖에 없어요. 네. ESS 배터리는 한국밖에 없어요. 중국 빼면. 중국이 점유율이 한 80% 돼요. 원래 옛날에 한국이 1등 하던 거거든요. 중국이 다 가져갔어요. 너무 싸게 만드니까. 근데 적어도 그러면 미국 시장만큼은 이제 한국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ESS 시장은 일단 이제 열릴 거예요. 왜냐면 그게 AI 데이터 센터 24시간 가동할 때 태양광 하나 가지고 어려우니까 태양광에서 나온 전기를 보존해야 되잖아요. 네. 같이 섞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국 배터리 대신 한국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중국도 이제 수출하기 싫어하고 미국도 뭐 너네가 수출한다고 우리가 받아주냐 이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방법은 한국 배터리밖에 이제 없는 거죠. 근데 그 시장이 전기차보다 작으니까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건 아닌데 적어도 미국에서만큼은 이게 이제 불이 붙었으니까 주가는 어느 정도 회복을 시킬 거고 그리고 전기차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릴 때 그때 이제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하는. 근데 그건 좀 시간 걸려요. 조금 더 먼 얘기지만 로봇까지 연결하셔야 돼요. 네. 로봇에도 배터리 다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 배터리 기술로는 2시간밖에 가동을 못 한대요. 근데 이 로봇도 한 24시간 가동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제 배터리 성능이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좀 그건 더 먼 얘기지만 배터리 없이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은. 못하는 건 맞는데 그런 단계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배터리는 바닥 찍고 점진적으로 올라갈 사이클은 탔는데 본격적인 상승은 전기차를 보셔야 된다. 그게 좀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국내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지금 하나의 큰 사이클에 주목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죠. 이미 AI 사이클인데요.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ASML이라든지 TSMC 실적 발표가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전부 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기록을 한 걸 보면서 여전히 AI 반도체 수요는 견고하구나라는 게 다시 한번 시장에서 확인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 시점, 그러니까 근데 AI 지금 버블, 뭐 닷컴 버블 때랑 비교하면서 이거 너무 크게 버블 꼈다 이러는 관점도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아니 그때랑은 다른 게 닷컴 버블 때는 비전만 보고 다 돈이 몰렸던 때라면 지금은 실적이 나오지 않냐. 실적이 동반되는데 버블 아니다. 또 이런 측면도 있고 우리나라랑 다 맞물려 있는데 이 사이클 어떻게 보시고 꺾일 조짐이 있다면 어떤 지표나 신호를 주목하면 좋을지 이런 노하우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버블은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버블까지는 아니고.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유명한 투자들이 지금 버블이 조금씩 껴간다. 뭐 이런 경고는 해요. 왜냐면 주가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99년 IT 버블과는 좀 다른 점은 당시보다 그 기업들이 돈을 훨씬 잘 벌어요. 그러니까 AI를 이끄는 지금 뭐 엔비디아라든가 빅테크들 보면 돈을 정말 잘 법니다. 현금 흐름 자체가 워낙 좋아요. 근데 그때는 적자 기업들도 막 이 IT 투자 많이 하고, 그러니까 미래에 돈 벌 거 생각하고 없는 돈까지 끌어다가 그때는 엄청난 투자를 많이 했고, 과잉 투자가 사실 그때도 되게 많았죠. 근데 결과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정말 참혹했죠, 사실. 참혹했고, 그때 그냥 닷컴자 붙으면 다 날아갈 때였으니까. 네, 그때. 근데 지금 그런 상황 아니거든요. 아무리 AI 기업이라도요, 성과 안 나오면 그냥 혹독하게 주가 빠져버립니다. 검증을 계속해요. 그래서 과거처럼 그냥 버블이, 이게 물론 언젠가 올 수도 있지만 지금 99년과 비교하기엔 좀 쉽지 않고, 그리고 99년도에도 5년 사이클이었어요. 95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에 끝났거든요. 5년 갔어요, IT가. 근데 사실은 비슷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 이제 이런 거죠. 저 생각에도 이거는 젠슨왕도 했던 얘기인데, 이번이 지금 혁명이잖아요. AI 혁명인데 가장 첫 번째 명 중에 우리 인간을 대체한 게 첫 번째가 그거거든요. 증기기관. 그렇죠. 그죠. 우리가 하던 일을 이제 기계가 해버렸죠. 그래서 기차 타고 우리 막 가기도 하고, 그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 이제 혁명은 사실 저는 그거로 이제 IT, 인터넷, 컴퓨터 나오면서 내가 집에서도 어떻게 보면 저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업무 처리도 할 수 있는 거죠. 세계 어디를 가도. 그 시초가 된 게 이제 IT잖아요. 그 인터넷. 그게 만들었고, 공간 제약을 없애버린 거죠, 사실상. 생산성 올린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똑같아요. 생산성을 급격히 올려버렸고, 근데 그럴 때마다 뭐가 들어갔죠? 투자가 엄청 들어갔죠. 그때 IT 사이클 이제 5년 걸렸거든요. 5년. 근데 지금 이제 AI가 챗GPT 나온 지가 22년 가을에 나왔으니까 이제 딱 3년 됐거든요. 근데 AI도 똑같죠. 우리 인간의 지능을 이제 완전 바꿔주는 거예요. 자동화시킨다고 해야 될까? 생각의 자동화시키는 건데, 근데 또 공통적인 다 특징적인 뭐냐면 인간의 삶도 바꾸지만 전 산업에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자동차에만 적용되는 혁신적인 기술이 생겼어요. 그거는 혁명이 아니에요. 그냥 특수한 그 산업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증기기관이라든가 인터넷, AI는 전 산업에 다 들어갑니다. 이게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혁명인 거예요.
이 혁명 사이클은 보통 5년 가요. 근데 이제 3년 됐기 때문에 아직도 2년은 남았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더 갈지도 모르죠. 그건 모르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가보지 않은 길이고, 그리고 이걸 이끄는 나라도 역시 미국이고. 그렇지만 이제 그때랑 다른 점 아까 말씀드린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들이 한다는 게 더 단단할 수 있다는 거고. 다만 근데 아직은 버블은 아니지만 언젠가 버블이 낄 가능성은 뭐 있다고 저는 좀 봐요. 이게 항상 왜 그러냐면 이 보통 버블 끼는 거의 공통점이 이렇게 엄청난 혁명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돈이 무지막지하게 풀려요. 예. 돈이 풀려요. 예. 근데 지금 비슷하죠. 哦 98년도에 러시아 부도 나가지고요. 한 미국의 자산운용사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에서 긴급 금리 인하를 해요. 안 해도 되는 금리 인하를 해버렸어요. 돈이 쫙 풀립니다. 그래서 2년 후에 버블 터져버렸어요. 버블 조건 중에 하나가 돈이 쫙 풀려야 되거든요. 코로나 때도 그랬잖아요. 돈 다 풀어가지고 자산 버블 생기고. 근데 지금 미국이 드디어 금리 인하까지 시작을 했어요. 시작했죠. 네, 뭐 연준도 금리 인하하고 우리도 인하하고 전 세계 다 풀잖아요. 조건도 비슷해요. 그 조건들이 이제 갖춰지면서 점진적으로 버블은 낄 겁니다. 언젠가는. 근데 그 시기는 한 27년도 정도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버블을 많은 자료에서도 나왔지만 버블이 생기는 그 이제 실제 징후들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 개인 투자분들이 엄청나게 대출 끌어다 투자를 해요. 아, 비투를 많이 해요. 그 옛날로 치면은 증권사에 이 포대기에 애기 맞아요. 막 없고 그런 오신 경우네. 분들이 주식을 사러 왔다면 그때가 고점이다. 네,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뭐 그런 거. 근데 진짜 흥분할 때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막 흥분해. 자다가도 주식 얘기해야 되고, 일어나서도 주식 사고 싶어져야 되고, 주말이 너무 싫어요. 장이 안 열리는 게 너무 싫고, 그리고 계좌에 막 나 돈 이만큼 벌었다 막 자랑하고, 그 다음에 빚내서 사고. 근데 아직은요, 그런 징후가 전혀 없어요. 아직까지는. 시장이 이렇게 뜨거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이렇게 흥분을 안 하세요. 아직 오히려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에서 개인 투자 주식을 많이 파셨어요. 약간 좀 허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아이 나 주식 없으니까 뒤늦게 사야지 이런지도 않아요 지금. 근데 언젠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흔히 포모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일단 이제 버블 조짐이 생기는 거고, 두 번째가 그거예요. 이제 신규 상장 기업들이 되게 많아져요. IPO라 그러죠. 옛날에 그 2000년 초반에 버블 생길 때도 그게 많았고, 우리나라 그 코로나 버블 터질 때도 21년도에 그때 카카오뱅크, 아, 네. 뭐 카카오 게임즈, 아, 네. 막 크래프톤 네. 이런 기업들이 막 상장을 했어요. 그렇죠. 시가총액 큰 기업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상장할 때예요. 예. 그게 보통 하락장이 증거인데 그게 버블이 좀 낀 증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아직은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IPO 시장이 침체돼 있어요. 네. 상장을 많이들 안 해요. 예전과 다르게. 그러니까 아직은 그 징후가 안 보이고, 다만 이제 그런 게 보이면 이제 조심은 해야 되고, 세 번째가 이제 그거죠. 금리 인상할 때. 금리 인상은 왜 하게 되냐면 돈을 너무 많이 풀면요, 물가가 튑니다, 결국. 나중에. 자산의 버블도 생기지만 물가도 올라요. 그러면 중앙은행이 이제는 이걸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멈추고요, 인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00년 버블 터질 때도 그 몇 달 전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려요. 그리고 한 5개월 후에 버블 터져서 끝나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금리 인상 걱정할 단계 아니잖아요. 네, 근데 내년 하반기나 27년에 혹시라도 물가 튀어서 미국 연준부터 시작하거든요. 아, 우리 이제 금리 인하 중단하고 슬슬 금리 인상도 한번 고민을 해볼 때가 됐습니다. 그럼 그 말이 나오면 이제 되게 긴장해야 됩니다. 아, 이거 뭔가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다. 네. 바로 빠지진 않아요. 네. 그 얘기하고도 보통 몇 달은 더 가야 돼요. 네. 버블장이 진짜 무섭거든요. 끝인 것 같은데도 몇 배 더 가요. 버블이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러면 아, 버블이 낄 조짐이 계속 보이는구나. 그리고 금리 인상하고 몇 달 후 이제 끝나버립니다. 사이클이 끝나버려요. 그리고 이제 혹독한 겨울이 사실 오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런 순으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 버블은, 저는 버블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27년도 경에 오겠지만 아직 그거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그리고 버블을 준비해야 돼요. 버블을 알고 있다면, 버블이 끼면요 정말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가가 상상 이상으로 올라가 버려요. 근데 그거 놓치는 것도 너무 아깝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데 놓쳤다. 되게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버블을 저는 좀 준비할 필요도 있다. 버블을 나쁘게만 보지만, 물론 좋은 건 아니죠, 버블 끼는 게. 근데 만약에 진짜 버블이 온다면 그걸 준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버블의 역사도 한번 공부해 보시고, 어떤 조건에. 근데 지금 너무 비슷하게 가요. AI가 이게 붙으면서 그 조건들이 잘 갖춰지고 있기 때문에 27년도를 한번 준비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그렇네요. 있습니다. 아, 이사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정말 이해가 쏙쏙 되는 게 이 세 가지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버블의 지표,
첫 번째 인간 지표고요. 예, 사람들이 다 너도 나도. 두 번째가 IPO 시장. 세 번째가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이 나오기 시작. 근데 지금은 금리 인하가 막 시작됐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27년 딱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얼추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막 시작한 시점이니까 아직은 여러모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진짜 이해가 잘 되면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갑자기 이제 곁다리로 빠진 얘기긴 한데 제가 이사님 올해 초에 금을 팔았거든요. 아이고. 올해 초에 금을 올해 팔았습니다. 예. 근데 오늘 재밌는 기사를 들은 게요. 미국에서 나온 기사였는데 제2의 비트코인이 금이다라는 기사가 나왔대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금의 이 상승세에 대해서는 이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뭐 제가 뭐 가격을 맞출 능력은 안 네, 되지만 지금 단기론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좀 각별히 이건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 다만 몇 년 후까지 또 열어놓는다면 금값이 5천, 6천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왜냐면 되게 단순해요. 이것도 그냥 서울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네. 되게 희소해요. 일단 첫 번째로 금은 어떤 분이 그때 이제 금 얘기하시는 걸 제가 한번 이게 이 방송에서 봤는데 실제로 그게 맞는지 모르지만 그 전 세계 금이 이렇게 모아놓으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8층짜리 아파트 정도 된대요. 그거밖에 없대요. 아, 그러니까 상상이 안 해. 전 세계 금 다 모아도 8층 이렇게 아파트? 가로로 이렇게 긁어 모으면 와. 그러니까 이게 그거밖에 안 돼. 이러실 수 있잖아요. 전 세계 네. 금이 그거밖에 안 된다고? 정말 희소하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너무나 귀중한 자산이라는 거죠. 사실 근데 따지고 보면요, 금은 쓸 데가 없어요. 진짜 아니 왜냐면 반지하거나 이런 거 액세서리 외에는 네. 엄밀히 따져보면 금이 뭐 배당을 주나요? 안 줘. 이자도 없어요. 금은. 그리고 금 투자에도 세금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별 쓸모 없는 자산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어쨌든 전 세계 투자들이 왜 열광하냐면 금을 신뢰하잖아요. 네. 금이란 그 독특한 희소성 그리고 안전자산. 그래서 이제 금은 인정받은 거고. 사실 비트코인도 비슷하잖아요. 그 비트코인 어디서 쓰겠어요? 뭘 피자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모두가 이제 신뢰를 하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옛날에 사기라고 했던 분들도 계시지만 네. 이제는 없어요. 그런 거. 미국 스스로도 인정을 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신뢰가 쌓인 거거든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 이제 어떻게 보면 돼버린 거고, 그래서 되게 신뢰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모두가 이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희소성이 있고 그런 신뢰가 쌓였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금값이 오르는 건 결국엔 트럼프의 정책과 맞물려 있는 거죠. 미국 달러를 이제 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죠. 네. 뭐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미국 달러 왜 못 믿어? 달러 선호하시잖아요. 근데 저기 미국을 싫어하는 국가들, 러시아, 중국, 여기서는 달러 자산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푸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달러 자산 다 동결시켜 버렸잖아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전쟁 일으켜가지고 네. 유럽에서 러시아가 갖고 있는 달러 자산을 이제 동결시켜 버려요. 예. 그러면 달러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위험한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래요. 제일 안전했던 자산이 압류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 이제 방법은 없어요. 번 돈 가지고 다 금으로 바꿔야 돼요. 이런 나라들이 이제 있는 거죠. 미국을 좀 적대시하는. 중국도 좀 미국 국채를 팔고 계속 금을 사모으고 네, 있다는 뭐 물론 속도 조절을 하는데 네. 8달러의 대체제가 금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네. 계속 이어질걸요. 우리 한국은행만 거의 금을 안 샀더라고요. 전 세계 대부분 다 금 샀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아니 달러보다 안전한 게 어딨냐. 네. 이제 그런 생각인데 지금 생각하면 좀 아쉽죠. 금 샀었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 한국은행의 생각이지만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랑 미국은 또 신뢰관계가 높기 때문에 굳이 뭐 우리가 갖고 있는 달러 자산 동결할 것도 아닌데 그럴 수 있지만 이제 많은 전 세계 이제 중앙은행들은 옛날과 다르게 달러 대신에 일정 부분 금을 사요. 이게 수요가 엄청 많아요, 사실은. 이게 기본적으로 매년 깔려요. 그래서 금값이 예전처럼 3천 이하로 가기 쉽지가 않아요. 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은 적고. 그리고 똑같죠, 뭐 돈 푸는 거랑. 돈 다 푸는데 금이라고 뭐 당연히 안 튀겠습니까? 하나의 자산인데. 그리고 사람들 생각에 어쨌든 그 머릿속에 그게 들어가면 되게 무섭기 때문에 오늘 사는 게 제일 싸다. 뭐냐면 서울 아파트도 오늘 살려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내일이면 물건이 더 없어질 거니까. 금도 똑같아요. 내가 늦게 사면 살수록 누군가 먼저 살 거고. 왜냐하면 점점 공급이 줄어드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생각들이 자꾸 들다 보니까 금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게 되고 공급은 줄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격하게. 그리고 전 세계가 옛날처럼 평화의 시대도 아니거든요. 언제 전쟁 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에 꼭 돈 벌겠다는 생각은 아니고 금 사는 수요 중에 많은 부분이 세계 제일 안전하니까 그냥 자산, 해치다. 나 이거 돈 벌려고 산 거 아니다. 그냥
여기 넣어놓으면 그래도 제일 안전한 자산 아닌가? 그리고 미국 주식 빠져도 얘는 버틸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 주식 많은 분들이 오히려 좀 불안할 수 있잖아요. 빠질까봐. 그때 근데 주식 팔긴 싫고. 그러면 이제 금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원인으로 이 매력적인 자산이 돼서 이 4,000달러를 쉽게 넘었는데, 물론 투기적인 매수도 있겠지만, 다만 이제 이 말씀드린 요인들이 구조적이기 때문에 금값이 아직은 저는 중장기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단기적으로는 너무 튀어왔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이제 예전에 강의 다닐 때나 이게 어떤 라디오 가서도 3,500, 3,400 할 때도 질문을 많이 받은 게, 금 지금 투자해도 돼요? 근데 그때는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네. 그때 제가 어떤 식으로 답했냐면, 그때 3,500도 비싸 보였거든요. 너무 올라가지고. 근데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S&P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이 아니라 한 3, 4년이나 한 10년으로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이 자산을 내가 지금 그냥 1,000만 원 현금 갖고 있는 거랑 금에 1,000만 원 샀을 때, S&P 500에 1,000만 원 샀을 때 5년, 10년 후엔 여러분 생각은 어떨 것 같냐? 어느 자산이 제일 많이 올라가 있을까? 그냥 현금? S&P 500? 금? 이걸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다 비싸 보이거든요. 근데 5년, 10년 후에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현금보다는 더 좋은 수익 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어떤 자산을 투자할 때 그냥 이제 많이 오르면 좀 조심하는 건 맞지만, 단지 너무 가격만 보면요, 영원히 못 사요. 그 자산이 물론 앞으로도 좋아진다는 뭐 그런 확신은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투자하실 때 시계열을 이렇게 좁게 보면 되게 어렵지만, 좀 긴 호흡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되게 또 이게 선택하기 쉬워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괜찮은 자산, 이렇게 사이클 타는 자산 말고요. 그런 거는 좋을 때 오히려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 자산 말고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하신다면 5년, 10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투자 결정을 해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 우리나라 2차 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최근에 해주시고 계신데, 이게 왜 주목해야 할 그 섹터고, 그거 관련해서 이게 앞으로 향후 전망이나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 국내 대표 산업이고요. 시가총액이 3등 정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적자는 봤지만 여기다 엄청나게 돈 투자해 놨잖아요. 막 몇십 조씩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 망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산업이고, 반도체만큼 나중에 시장이 커질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불편한 사실은 반도체는 중국이 못하는데 배터리는 중국이 더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인정을 제대로 못 받았고, 유럽에서 우리나라 배터리가 옛날에 1등 했는데 지금 중국이 다 가져가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도 어쨌든 이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나라가 독점하는 산업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중국이 잘할수록 견제가 더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회가 분명히 와요.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3사, LG에너지 솔루션, 또 삼성 SDI, SK온, 이 세 개 회사가 지금은 좀 고생하지만 그래도 배터리 기술력은 뛰어난 건 맞거든요. 맞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결국 열릴 거고, 이미 지금 유럽은 열리고 있잖아요. 유럽은 전기차 잘 팔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좀 늦었지만 결국 전기차 시대는 분명히 올 겁니다. 오기 때문에 그걸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배터리 기업들 좀 이렇게 보유하신 분들 지금 좀 잘 들고 가시면 좋겠고,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미국 시장은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어요. 수많은 나라에서 배터리 사업 했거든요. 실제 유럽도 했어요. 미국도 몇몇 기업이 했어요. 그리고 포드도 자기가 한다 그랬어요. 테슬라도 해요. 조금 하는데 거의 다 성과가 없어요. 그리고 망했어요, 다. 특히 스웨덴의 그 노스볼트는 망해버렸죠. 파산까지 했어요. 배터리가 되게 중국에서 막 하고 하니까 되게 쉬운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수율에 있어서 그걸 끌어올린다는 게 정말 그게 쉽지 않은 기술인 것 같아요. 그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시장도 아직 크지 않다 보니까 막 망하는 기업들이 속출하는 건데, 근데 우리는 이제 살아남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시장이 열리면 우리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이 몇 년 걸리느냐, 요 싸움인데, 그래도 이제 그 과도기에서 다행히 아까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이 시장이 미국에서 열리고, 미국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있죠. 전 세계 다 할 거예요, ESS. 근데 점점 이쪽은 중국 배척하는 분위기로 가거든요. 그래서 한국한테 이쪽 시장에 기회가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ESS 배터리 쪽은 그래도 지금 중국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LG엔솔이 제일 잘하거든요. 그래서 LG를 중심으로 해서 1, 2년 정도는 ESS가 끌어주고,
그리고 한 2년 정도 지나면 이제 전기차가 또 끌어주고 이렇게 선순환 구조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배터리 쪽도 좀 좋은 관점으로 좀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년에 10% 수익 나면 4천이에요. 40, 50대에 그런 그림을 그리시라는 거예요. 20, 30대 엔비디아로 10배 낫다 중요하지 않아요. 100만 원으로 10배 낫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40, 50대에 몇 억 가지고 1년에 10%낼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마인드를 바꿔보시면 투자가 되게 달라질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적립식 사는 거예요. 적립식 매달 사요. 그러면 뭐 반토막이 나건 뭐 2배 오른 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IRP를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돈 돌려주잖아요. 아마 900만 원 넣으면 140 얼마 아마 돌려줄 거예요. 근데 그거 무위험 수익 아닌가요? 그냥 내가 주식 좀 자신이 없고 그런 공포에 나는 못 견디겠다. 주식은 그런 공포가 앞으로도 수백 번 겪어요. 그때마다 공포에 절호했으면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차라리 그냥 적립식으로 계속 자산을 모아가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고, 근데 그런 생각할 거면요 돈을 못 모읍니다. 애초에 그런 생각하면요 아예 못 모아요. 목돈 쓸까봐 어디다 뭐 저축을 못한다 이러면요 모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IRP는 저는 그냥 무조건 하시라 그래요. 왜냐면 그냥 강제적으로 넣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이보다 좋은 투자 자산은 없어요. 세상에 15% 돌려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정부가 그것도 합법적으로 어디 가서 이 900만 원 넣고 15%돈 벌겠어요 사실. 이사님께서 이제 평소에 이제 투자 관련해서 초보자 분들이든 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든 간에 일론 머스크 책을 이제 추천해 주신 걸 제가 봤습니다. 어떤 기업에 내가 투자를 할 거고 장기 투자를 할 것인지 결국엔 좋은 기업을 선별하는 눈을 가져야 하잖아요. 네. 이 일론 머스크 이 책을 추천해 주신 이유가 저도 이제 좀 불호 쪽이었으니까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진 않았어요. 하도 말하는 것도 막 너무 거칠고 막 자기가 제일 잘났고 막 그러잖아요. 막 직원들한테도 함부로 대하고. 그렇죠. 그래도 뭐 대단한 사람은 맞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게 호감형은 아니었다. 호감형은 아니었죠. 근데 23년도였어요. 그때 이제 일론 머스크 자서전이 나왔잖아요. 네. 전 자서전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네. 아니 그래도 이 사람 관심은 있으니까 읽어보자.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추석이었어요. 추석 때 시간 되니까 읽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이 사람 스토리 자체가. 저는 몰랐던 사실이 남아공에서 엄청 왕따 당하고 고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혈혈 단신으로 미국에 와서 어쨌든 자수성가했잖아요. 맞아요. 그 자체가 내가 너무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고 비난했던 게 제가 좀 약간 제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 사람도 나름대로 엄청 고생해서 그냥 부잣집에서 태어난 그 도련님이 아니에요. 빌 게이츠랑 달라요. 이 사람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학대도 당해보고 어쨌든 이런 시간에 성공했죠. 페이팔 그거 이제 해가지고 성공해서 막대한. 근데 제가 뭐에서 한번 충격받았냐면 페이팔을 매각하고 나서 이제 평생 먹고 살아도 되는 돈을 벌었는데 이걸 가지고 올인을 하더라고요. 그 스페이스X에 이거 망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 근데 진짜 여러 번의 고생 끝에 4번째 발사만에 성공한 걸로 제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은 돈 다 날릴 수도 있었거든요. 그때 막 돈 빌리러 다니더라고요. 야, 이렇게 젊은 시절의 부자가 아니 뭐가 아쉽다고 저렇게 목숨 걸면서 이렇게 할까. 그리고 테슬라도 그때 또 투자도 원래 자기 회사는 아니었지만 이제 그걸 인수해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인정 못 받을 때잖아요. 뭐 전기차가 있는 근데 그 둘 다 어렵다는 전기차 산업, 우주항공 요거를 남들이 안 하는 걸 먼저 해가지고 성공 반열에 올리는 그 스토리가 나왔잖아요. 테슬라도 망할 뻔했죠. 네, 맞아요. 애플아텍에서 인수해서 네, 맞아요. 근데 어쨌든 쥐어짜고 뭘 해서 직원들 막 닥달하기도 하고 공장에서 자고 잠도 자고. 근데 어쨌든 성공했는데 그 성공하는 과정도 되게 드라마틱했지만 지금 성공했는데도 마인드가 바뀌질 않았어요. 아니 그게 좀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한번 반성했던 게 세계 최고 부자도 저렇게 잠 안 자고 이러는데 난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리고 느꼈던 게 주식 투자 저는 주식 잘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 진짜 테슬라 주식 사고 싶었어요. 왜냐면 일론 머스크랑 함께하면 안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망할 거면 이 사람 진작 망했다. 죽어도 안 망해요. 이 스토리 보면 망할 것 같은데 다 사세요. 그리고 실제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전기차 있죠. 그 발사 기술 장난 아니잖아요. 이 역추진해가지고 재활용 하는 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하고 있죠.
거기다 자율주행 택시. 이 사람이 하는 것 자체가 세상의 역사를 지금 새로 만들고 있는데 그때마다 다 어쨌든 성공 스토리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으면 그런 게 더 와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냐 한국 주식이냐 상관없이 무조건 읽으셔야 돼요. 일론 머스크 자서전은 꼭 읽어보세요. 네. 거기에 많은 정보들도 담겨 있고 그 책 읽으면 저랑 똑같긴 하실 거예요. 아 테슬라 주식 사고 싶다 아마 그 생각 드실 텐데 사고 안 사고는 자유지만 산다 이런 개념보다 되게 많은 아이디어, 그 다음에 아 CEO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자세도 되게 배울 수 있어서 진짜 종합적으로 아 성공한 사람 뭐가 다르긴 하구나 그걸 느꼈기 때문에 저는 정말 꼭 이렇게 강추하는 그런 책 중에 하나다.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찰리 먼거가 예. 뭐라고 했냐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을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과대평가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2명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일론 머스크. 네. 정말 과대평가하죠. 자기를. 그렇죠. 대놓고 자랑하고. 네. 근데 그런 사람들 우리 되게 무시하죠. 아, 저 사람 너무 잘난 체 하는 거 아니야?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찰리 투자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런 사람일수록 과소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된대요.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알아봐야 된대요. 그렇게 이제 그게 허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도 하는 거 보면 저 말도 안 되는 저런 왜 저런 짓거리를 하지? 이럴 수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집권하고 나서 미국 경제 순항하고 있고요. 네. 자기가 말한 대로 되고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게 지금 너무 놀랐거든요. 네, 신기하죠. 네, 신기하게 그렇게 가요. 근데 어쨌든 과대평가를 본인 스스로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과소평가를 했지만 그걸 과소평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실 일론 머스크. 허풍 떠는 것 같지만 그 말을 그냥 허풍 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알아보시란 얘기예요. 거기에 진짜 정답들이 되게 많고 실제 그대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찰리 먼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찰리 먼거가 인터뷰를 했을 때 버크셔 해서웨이가 50% 이상, 그러니까 반토막 이상 난 경험이 3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비유를 들면서 엄청난 하락장, 본인은 어떠셨냐라고 하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진짜 아무렇지도 않았다. 내가 평생을 지금 90살 넘게 살면서 버크셔 해서웨이 50% 넘게 빠지는 걸 딱 3번 경험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고, 그거에 흔들릴 정도라면 내가 투자를 하는 게 맞는지 한번 자문을 해보라. 내가 투자에 적합한 사람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투자할 그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한 걸 제가 봤는데요. 이사님 역시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기업의 본질을 봐야 하고 공포 속에서 사고 탐욕 속에서 팔아라.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좀 경험도 많으시고 현장에 딱 계시니까 더 생생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인간의 본성을 역행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공포에 살아. 그 말은 쉬운데 안 됩니다, 사실. 공포에 내 돈을 예를 들어 넣기 어려워요. 몇 천만 원, 몇 억 이걸 어떻게? 예, 안 돼요. 되게 어렵고 탐욕에 이제 그 팔아야 되는 것도 남들이 다 사고 있는데 나 혼자 팔아야 되거든요.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팔면 이거 팔고 날아가면 어떡하지? 네, 맞아요. 그리고 나 혼자 틀린 것 같고 뭔가. 그리고 원래 사람이라는 건 군중 안에 들어가는 걸 되게 평온하게 느끼잖아요. 남들 그냥 따라가는 거를. 근데 그거랑 진짜 반대로 소수에 서야 되는데, 근데 그 소수에 서야만 성공을 하는 게 맞아요. 주식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그 훈련은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훈련이 대부분 안 돼 있죠. 그리고 대부분 그런 현상들이 만약에 반토막이 났을 때 찰리 먼거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은 해요. 막상 오면 못합니다. 진짜 왜냐면 50% 빠지면 뭔가 망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그런 느낌이 들죠. 네, 그러니까 이제 팔게 돼요, 사실은. 네. 당연히 주식 팔게 되고 더 손실을 보기 전에 이제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역행해서 산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을 때 판다는 것도. 근데 이거는 제가 뭐 얘기해서 뭐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스스로 해보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거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약간 이제 조금씩 탐욕장이 오겠죠. 올 텐데 급락장이 언젠가 올 거거든요. 분명히 옵니다. 그때 한번 무조건 훈련을 해보세요. 버텨보세요, 진짜. 20% 손해를 보더라도 버텨보는 그런 경험들 해보시고, 그럴 때 내 용기를 내서 또 사보기도 하고, 진짜 괜찮은 자산이라면 그게 훈련을 해봐야 몇 번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지. 옆에서 누가 아무리 워런 버핏 그 스승님이 와서 얘기를 해서 하라고 해도요, 말만 들어서는 안 돼요. 누가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선천적으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주식과 안 맞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봐야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방법은 애초에 그렇게 투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냥 적립식 사는 거예요. 적립식 매달 사요. 그러면 뭐 반토막이 나건 뭐 2배 오르건 상관없어요. 월급날 그냥 들어가게 해놓고. 네, 맞아요. 그렇게 그냥 강제적으로
그래서 저는 IRP를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1년에 900만 원 이제 IRP에 넣으면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돈 돌려주잖아요. 연말에 연말정산할 때 그때 아마 900만 원 넣으면 140 얼마 아마 돌려줄 거예요. 근데 그거 무위험 수익 아닌가요? 그냥 거의 공짜로 주는 건데 대신에 55세까지 돈 빼면 안 되니까 강제적으로 저축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1년에 900만 원 치니까 한 달에 70 얼마씩 그냥 강제 저축하세요 거기다. 내가 주식 좀 자신이 없고 그런 공포에 나는 못 견디겠다. 주식은 그런 공포가 앞으로도 여러분이 20세인데 만약에 60세까지 투자하잖아요. 수백 번 겪어요. 그때마다 공포에 절여있으면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차라리 그냥 적립식으로 계속 자산을 모아가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진짜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그 경험을 꼭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만 아는 거지 그냥 안 하고서는 방법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는 퇴직금을 IRP로 받아야 되니까 예, 그게 이제 그렇게 됐더라고요. 예,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게 젊은 분들하고 제가 얘기할 때 느꼈던 게 뭐냐면 IRP를 아는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목돈 찾을 일 생길까 봐. 55세 전에 찾으면 뱉어내야 돼요. 받은 거를. 그걸 되게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살다 보면 별일 다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할 거면요 돈을 못 모읍니다. 애초에 그런 생각하면요 아예 못 모아요. 목돈 쓸까봐 어디다 뭐 저축을 못한다 이러면요 모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IRP는 저는 그냥 무조건 하시라 그래요. 왜냐면 그냥 강제적으로 넣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이보다 좋은 투자 자산은 없어요. 세상에 15% 돌려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정부가 그것도 합법적으로 어디 가서 이 900만 원 놓고 15%돈 벌겠어요 사실은. 근데 그건 정부가 거의 보존해주는 그거잖아요. 근데 그런 보너스도 있는데 그게 이제 돈 찾을까 무서워서 안 하는 건 저는 좀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강제저축 효과에다가 그리고 55세까지 그거 1년에 900만 원 하면 얼마 모일까요? 진짜 꽤 될 거예요. 엄청 모여요. 그게 시드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거기다가 꼭 주식하라는 게 아니라 ETF도 많고 하니까 뭐 나는 그냥 금 ETF만 하겠다. 뭐 그런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S&P 500만 난 하겠다. 한국 뭐 코덱스 200 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매달 사는 거예요, 그냥. 고민도 없어요, 사실은. 뭐 주식 시장 빠지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더 싸게 사니까. 그런 이 스트레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꼭 그 20대 초년 그 직장인들은 저는 IRP 무조건 해야 된다. 그냥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 노후를 대비해서라도. 전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정작 20대, 30대 사회초년생 분들이 안 와닿을 수도 있고 체감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제가 30대 때 어떻게 재테크를 했었냐면 월급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면 쓸 걸 씁니다 그날에. 그래서 뭐 한 75만 원이 남았다 그달에. 그냥 그게 저축인 거예요. 별도 저축 통장도 없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회초년생 분들 특히나. 지금 이사님 말씀하신 부분을 사회초년생분들이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크므로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 40, 50대도 또 많으시잖아요. 자녀분들께 꼭 이 말씀을 드려서 강제로 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그게 진짜 내 자식들을 도와주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제일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거기 이제 복리효과 생기면 되게 무섭거든요. 예. 물론 거기도 예금할 수 있지만 예금 이자 2%대밖에 안 되는데 물론 앞으로도 그럴지 모르지만 S&P 500이 연간 평균 수익률이 9%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게 복리로 쌓이면 10년, 20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해요. 네. 네, 제가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니까 900만 원 이렇게 넣었다고 치면 20년 해서 9% S&P 수익 난 걸로 계산해보니까 그게 이제 전체가 4억이 넘더라고요. 매년 900씩 넣었을 때. 매년 900이면 사실 한 달에 100도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네. 근데 원금만 해도 이제 900 넣으면 20년 하면 한 1억 8천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은행 예금 금리 정도로 하면 2억 좀 넘어요. 아, 네. 근데 S&P 500으로 바꾸면 2배가 더 벌어져요. 4억이 넘어가는군요.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자산이면 더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 복리 효과가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지금 근데 복리 효과 왜 못하냐면 1, 2년 하다가 5년까지도 큰 차이 없어요, 사실은. 자산 규모로 보면. 그래서 재미도 없어요. 그래서 하다 말아요, 다들. 근데 이게 10년 넘어가면서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20년 넘죠. 시드가 커지죠. 4억하고 2억의 차이는 엄청나고요. 거기서 또 수익이 1, 2%만 벌어져도요. 자산은 계속 점프를 해요. 진짜 무서운 건데 그걸 못 하십니다, 사실은.
지금 분위기가 저희 촬영일 기준 10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부동산도 특히나 서울 수도권은 투자하기가 정말 힘들어졌고요. 대출이 막히니까 전세도 쉽지 않아졌어요. 이제 전세 대출도 이제 또 강화됐고. 그런데 이제 주식은 국내 증시가 불장이고 뭐 미 증시도 잘 가고 있고 금도 좋고 좋습니다. 특히나 주식하시는 분들이 대출이 이제 DSR 뭐 이런 식으로 다 막혀버리니까 주식담보대출은 적용이 안 된단 말이죠, DSR에. 그러니까 내가 시드가 좀 적다, 좀 규모 좀 있게 들어가고 싶은데 그런 분들이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를 적정 비율로 잘 현명하게 한다면 좋겠지만 주식담보대출을 레버리지를 어느 수준 이상으로 쓰게 되면 예를 들어 하락이 크게 좀 한번 왔을 때 청산의 위험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미국 주식도 그렇고 국내 주식도 그렇고 이런 특정 케이스를 포함해서 이제 지금 현재 촬영일 기준으로 주식에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께 한번 전체적인 이런 특정 케이스 그다음 전체적인 조언과 함께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담보대출은 지금 이렇게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건 좀 위험해요. 언제든지 급락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근데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데미지가 엄청 크거든요.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중국하고 히토리 문제 때문에 한번 싸웠을 때 그날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에서 한 10% 빠진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날 청산된 분들이 꽤 돼요. 아니 10% 빠졌는데 왜 청산되지? 이렇게 하실 텐데 그 비트코인은 10배 레버리지도 쓰거든요. 그럼 10배면 10배 쓰면 10% 빠지면 원금 날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증권사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신용대출할 때 한 3배 정도까지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보통 한 30% 정도 빠지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서 30% 빠지면 이제 원금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물론 지수가 그렇게 빠지진 않겠지만 개별 기업은 고점에서 잘못 사면 30% 순식간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운 나쁘면 그냥 털려버리는 거예요. 내 원금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올수록 B2는 하지 마시고 B2를 저는 권장은 안 하지만 B2를 해야 될 때는 오히려 반대예요. 그냥 망한다 싶을 때. 완전 하락. 네, 진짜 기회 왔을 때, 와. 폭락할 때. 그 슈퍼개미 분들이 그럴 때 B2 실제 하세요. 왜냐하면 자기 주식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빚내요, 그때. 빚내서 더 사요. 와. 근데 그분들은 그 빚의 규모도 클 네, 거잖아요. 크죠. 예. 와. 그리고 슈퍼게임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한 분한테 얘기 들었는데 아이 그러면 이렇게 다 주식만 갖고 있으면 생활비 뭘로 써요? 팔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대출 받아 쓴대요. 생활비를. 주식 담보. 와. 주식을 담보로 해놓고 그렇군요. 그게 더 낫대요. 네. 예. 은행이나 아니면 증권사에 돈 빌려가지고 그 돈으로 생활비 쓰는. 와. 이게 실제 근데 대주주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완전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네. 맞아요. 왜냐면 워낙 금액 자체가 크니까 되도록이면 빚을 안 내는 게 좋아요. 안 내는 게 좋지만 굳이 할 거면 그 오히려 좀 너무 싸질 때 좀 위기가 와서 그럴 때 하셔야지 지금은 좀 자제하셔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고민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투자는 하셔야 됩니다. 주식만이 아니에요. 주식, 부동산도 있고 채권도 있고 네. 금도 있고 암호화폐도 괜찮아요. 지금은 뭐 근데 너무 잡코인은 많으니까 되도록 뭐 비트코인처럼 알려진 거 하시는 게 좋을 텐데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열릴 거고 되게 다양한 얘기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실물 자산을 이제 토큰화해 가지고 하는 그런 시장도 열릴 거고 지금 네이버가 그거 하려고 두나무랑 손잡으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 시장 열릴 거거든요. 아, 그것 때문에 그렇군요. 그럼 리츠가 이제 약간 예전에 부동산 리츠 이런 개념인 건가요? 그게 좀 그러니까 다른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건물을 조각내 가지고 그런 거네요. 네. 주식화해 가지고 이제 근데 그거를 발행하는 건 네이버가 발행해 주고 유통해는 거 업비트 있잖아요. 업비트가 해주는 거죠. 근데 그런 모델이 이제 일상화 될 거예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두나무랑 이제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에서 쇼핑할 때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쇼핑할 수도 있어요. 와. 그럼 이제 포인트를 더 많이 준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 예. 그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시대도 오기 때문에 아직도 코인을 사기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제 그 마인드는 버리셔야 돼요. 그게 이제 사기인 코인도 있죠. 근데 주식도 사기가 있어요, 사실 보면.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런 어떤 코인은 이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자산을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산을 다 공부하시고 그리고 주식도 당연히 공부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좀 합리적으로 자산 배분 잘 하셔가지고 어쨌든 시작은 하자. 소액이라도 이게 들어가는 거랑 안 들어가는 건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투자를 하셨으면 좀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이 되도록 잘 아시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대 분들은 이제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IRP 말씀드렸지만 20대 이제 사회초년생 분들이나 아직 뭐 30대 초반도 마찬가지예요. 돈 벌 생각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마인드를
모으세요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 아파트 그냥 나 쇼핑하겠다 생각하는 것처럼 자산을 계속 모으세요. S&P 500을 매달 모으시고 아까 그런 것처럼 강제적으로라도 자산을 아니면 나 삼성전자 진짜 앞으로 10년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삼성전자를 매달 사서 모으시고 이런 식으로 자산을 계속 모아가는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시드머니를 무조건 키워야 된다. 시드머니가 너무나 중요한 게 비트코인 100만 원 가지고 100% 벌어도 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얼마 안 돼요. 그렇죠. 사실은 시드머니가 작으면 네. 물론 10배면 1000만 원이니까 좋죠. 네. 그래도 1000만 원 갖고 인생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렇죠. 근데 시드머니가 1억만 있어도요. 10배면 10억이고 그리고 20%면 2천만 원이에요. 그렇죠. 2천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 커져요. 예. 근데 그거를 내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세에 IRP만 해가지고 한 20년 계속 모아가지고 3, 4억 모았다. 1년에 10% 수익 나면 4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4, 50대에 그런 그림을 그리시라는 거예요. 20, 30대 엔비디아로 10배 났다 중요하지 않아요. 100만 원으로 10배 났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40, 50대에 몇 억 가지고 1년에 10% 낼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마인드를 바꿔보시면 투자가 되게 달라질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진짜 너무 좋은 말씀들 긴 시간 동안 나눠주신 염소환 이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